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8월 21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팬 여러분들 즐겁고 재미있는 주말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제 가족은요 굉장히 특별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 영화 중에요 나이트 앳 더 뮤지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에 나왔네요. 한국에는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제목으로 출시가 됐었고요. 시퀄이 3편까지 나왔으니까 굉장히 히트를 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화는요 미국에 있는 내추럴 히스토리 뮤지엄에서 촬영을 했더라고요. 미국의 자연 역사 박물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영국의 런던에도요 같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내추럴 히스토리 뮤지엄이라 그래서 영국의 3대 박물관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바로 나이트 앳 더 뮤지엄, 그러니까 뮤지엄에서 하룻밤을 자는 건데요. 저랑 제 가족이 지난 금요일 날 이 박물관에 가서 1박을 했습니다. 너무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작년에 예약을 했는데 1년치가 다 예매가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이맘쯤에 예약을 해서 1년 후인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숙박을 하고 왔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박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또 내 가족이 나란히 누워서 이제 잠도 자고, 물론 이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토요일 날은 너무나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굉장히 특별한 추억 하나 만들었다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주말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도요 특별한 주말을 만드신 분들 계시면 좀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주말은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주말 보내기 방법을 또 우리가 공유하는 것도 커뮤니티의 하나의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시작되는 8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지난주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증시는요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나스닥을 보시면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았습니다. 2.27% 한 주 만에 지수가 하락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성장 주식 중에 가장 추세가 좋지 않았던 종목들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리미티드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어닝을 발표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32.8%나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고요. 파가야 테크놀로지가 26% 빠졌습니다. 울프스피드 마이너스 21.68%, 니오가 마이너스 17.29%, 수테미 마이너스 15%, 아이온큐 마이너스 14.58%, 버진갤럭틱이 마이너스 12%, 테슬라가 11.19%나 빠졌고요. 추이가 마이너스 11.01%, 퍼시픽바이오 10.3% 빠지면서 10% 넘게 떨어진 종목이 굉장히 많은 한 주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메가테크 기업들도 대부분 부진했습니다. 테슬라가 11% 빠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메타 플랫폼즈가 마이너스 6.1%, 넷플릭스 마이너스 4.06, 아마존 마이너스 3.75, 애플 마이너스 1.86, 구글 마이너스 1.58, 마이크로소프트가 1.41% 빠졌고요.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무려 6%나 한 주 동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제 YTD 수익률이요 거의 200%를 찍고 있는 좋은 추세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의 하락 추세가 연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역시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Fear and Greed 인덱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포 탐욕 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요 공포 탐욕 지수가 일주일 전에는 69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쯤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드, 굉장히 욕심을 많이 부리는 상황이었고요. 더더욱 한 달 전에는 익스트림 그리드, 여기까지가 있었습니다. 82를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분위기가 이렇게 반전되면서 현재는 4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의미는요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는 공포 상태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워렌 버핏 옹의 주옥 같은 조언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워렌 버핏이 얘기하기를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공포를 좀 느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들이 공포감에 빠져 있을 때 탐욕을 부려라. 이러한 그 멋진 조언을 해줬잖아요. 따라서 한 달 전에 이 Fear and Greed 인덱스가 82를 찍었을 때 너무나 그 장이 뜨거웠을 때 조금 비중을 줄였다면 우리가 손실을 좀 줄였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 Fear and Greed 인덱스는요, 어느 정도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Fear, 공포 쪽으로 좀 사그라들었잖아요. 조만간 이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만약에 익스트림 Fear까지 간다면 그때는 우리가 좀 욕심을 내도 되지 않을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살펴보는 김에 한 가지 지표를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AAII입니다. 지난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주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요, 향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지금 현재 수준에서 미국 증시는 상승해 있겠는가 아니면 떨어져 있겠는가,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건데요. 불과 일주일 전에는 전체 참여자들의 44.7%가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가 상승해 있을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일주일 만에 35.9%로 뚝 떨어졌고요. 이제는 30% 넘는 참여자들이 미국 증시가 6개월 이후에 하락해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히스토리컬 에버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37.5% 정도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31% 정도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과거 10년, 20년, 30년 미국 증시의 역사를 보면요, 보통 70%의 확률을 가지고 미국 증시는 상승을 해왔고 30%의 확률로 미국 증시가 떨어졌습니다. 늘 떨어지는 기간 보다는 올라가는 기간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평균을 보시면요, 보통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요, 제 생각에 미국 증시는 굉장히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상승을 해왔잖아요. 따라서 사회적인 현상, 여러 가지 뉴스들, 정세, 굉장히 좋지 않은 악재들이 늘 존재해왔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심리는요, 37.5% 정도밖에 상승의 여력이 없다고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늘 이러한 기대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미국 증시는 보여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역사적인 평균보다 오히려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투자자들의 심리가 공포 상태로 조금 기울었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그 이유를 다음 기사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 주에도 미국 증시의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번 주에는 어떤 카탈리스트가 모여져 있는지 이번 주의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날 8월 21일 오늘 같은 경우는요, 줌 비디오가 어닝을 발표합니다. 아직까지도 줌이 주가가 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어닝 결과를 통해서 좋은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또 한 가지 보시면 패러다이 퓨처 인텔리전트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티커네임은 FFI입니다. 이 기업 역시도 오늘 어닝 발표가 있는데 지금 옵션 거래 사항을 보니까 어닝 결과 발표된 이후에 아마 주가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더블 디짓이니까요. 최소한 10% 이상 급등하거나 아니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기업들의 이벤트가 두 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VM웨어가 개최를 하고요. 오늘부터 3일간 진행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인텔 역시도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버추얼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제 가상 공간에서 행사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텔의 이벤트 같은 경우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 그 주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일은 8월 20일 화요일이죠. 바이두가 어닝을 발표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플러그 파워가 애널리스트 데이 이벤트를 갖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문가들을 모여놓고 우리 기업 이렇게 좋은 기업이니까 잘 부탁한다, 이렇게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플러그 파워는요, 지난 6주간 주가가 30% 이상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애널리스트 이벤트를 통해서 주가의 반등을 좀 시도해 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요일 가장 중요합니다. 8월 23일이고요. 엔비디아가 드디어 어닝을 발표합니다. 과연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높은데 이러한 기대치를 상향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좋은 어닝 결과가 나올지
두 번째는 아날로그 디바이스, 세 번째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오토데스크, 스플렁크 역시도 어닝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굵직굵직한 어닝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게 수요일이죠. 게다가 펠로톤도 어닝을 발표하는데요. 지금 옵션의 거래 상황을 보니까 펠로톤 역시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요일 날은요, 투일리오가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디벨로퍼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오픈 AI의 CEO인 샘 얼트만이 출연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스피커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최근 들어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투일리오가 인공지능 수혜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번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들릴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8월 24일을 보시면요, 일단 인투이트, 마벨 테크놀로지, 마지막으로 어펌 같은 종목이 어닝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을 보시면요, 금요일 날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금요일 10시 5분에 페더럴 리저브 체어맨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월이요, 연설을 하게끔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연설 장소는 잭슨홀 심포지엄이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잭슨홀 미팅은요, 굉장히 중요한 경제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의장이 이 기회를 활용을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좋은 얘기가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매년 한 번씩 개최되는 잭슨홀 미팅에서는 그 상황에서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슈를 선정하고요, 학계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그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들이 긴축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긴축 정책이 그 주요 토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주제를 보시면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Structural Shift in the Global Economy라고 나와 있죠. 이 얘기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다. 이게 이제 이번 주제로 선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라는 것은 과거 10년 넘게 지속됐던 글로벌화 있잖아요. 경제의 글로벌화가 이제 역행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기업들한테 이제 집에 들어와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국에서 영업하고 공장하고 생산해라,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잖아요. 이러한 탈글로벌화가 이번 미팅의 주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편적인 예가 중국과 미국의 이제 긴장 관계, 뭐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죠. 이게 단편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중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생산국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가장 최대 규모의 소비국이잖아요. 따라서 두 나라가 사이좋게 이제 서로 도우면서 한 나라는 만들고 한 나라는 소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글로벌 경제가 잘 발전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이제 깨지고 있다. 이게 이번에 주제다. 따라서 굉장히 부정적인 주제가 선정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요, 탈글로벌 경제는 결국 인플레이션의 가장 커다란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잖아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할 때 탈글로벌화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하고 돼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를 또 덧붙이면요, 연준 입장에서는 이번에 뭐 금리를 상승하거나 뭐 이러한 미팅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립 서비스에 불과한데 립 서비스만으로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 따라서 굉장히 호키시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 이러한 탈글로벌화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은 계속해서 남아있다. 따라서 우리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있다. 뭐 쉽게 금리를 내리진 않겠다. 뭐 이러한 강경스러운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고 나서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또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을 통해서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헤지 펀드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의 수도 많이 증가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엔비디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헤지 펀드 중에 이제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고 있는 헤지 펀드의 수가 나와 있는데요. 2023년 1분기 때는 597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 말에 보니까 672곳으로 12.56% 정도 증가를 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헤지펀드들이 엔비디아에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고요. 바로 그 밑에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 부분은요, 헤지펀드들 중에 엔비디아에 커다란 베팅을 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숫자거든요. 커다란 베팅이라는 것은 전체 자금의 5% 이상을 엔비디아에 투여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가 가능하고요. 지난 분기에는 49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 말에 보니까 76곳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헤지펀드들이 엔비디아에 투자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자금을 투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요, 얼마나 많은 헤지펀드가 엔비디아를 팔았고 얼마나 많은 헤지펀드가 엔비디아를 샀는가, 이 부분을 보면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323곳에서 팔았고요, 327곳에서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했다. 따라서 거의 반반 정도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헤지펀드들 중에 각각의 전략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 헤지펀드가 산 주식 그리고 판 주식의 개수를 살펴보면 산 주식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도량은 32.67 밀리언인 반면 매수량은요 39.18 밀리언이거든요. 따라서 매수 물량이 매도 물량에 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더 많았다.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엔비디아가 탑 20 안에 들어가는 헤지펀드의 수는요, 지난 분기에 228곳에서 306곳으로 34%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헤지펀드들은요, 엔비디아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말고 마벨 테크놀로지 역시 어닝을 발표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발표 예정인데요.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B 라일리 시큐리티라는 투자기관에서 AI가 주도하는 성장의 물결을 타기 위해서 이 주식을 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반도체 주식이 마벨 테크놀로지고요.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마벨 테크놀로지는 엄청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성장이 지속될 텐데 여기에서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의견을 라일리 시큐리티가 부여하고 있고요.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크레이그 앨리스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크레이그 앨리스는 굉장히 성적이 양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석세스 레이시 58%, 따라서 10개를 추천하면 6개 정도 맞아 떨어지고요. 1년간 평균 수익률은 20%를 넘깁니다. 그러면서 8,522명의 월가 전문가 중에 69위에 랭크가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상위 1% 안에 드는 굉장히 좀 유능한 전문가가 추천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크레이그 앨리스가 커버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이 보유 의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의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두 종목에 바이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세미컨덕터, 두 번째는 마벨 테크놀로지고요. 온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135달러,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49% 정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마벨 테크놀로지, 그리고 75달러라는 목표 주가를 부여하면서 30% 이상 급등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이번에 중립 의견에서 바이 의견으로 한 단계 올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업들이 앞으로 스펜딩, 지출을 가속화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 한 1년, 2년 동안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요,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어닝이 감소하면서 비용의 효율성이 많은 기업들의 목표가 됐잖아요. 따라 이러한 추세 때문에 이제 그동안 굉장히 좀 사업이 어려웠는데 지금부터는 다시 지갑이 열릴 것이다. 기업들이 지출을 늘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인벤토리, 재고입니다. 재고가 많이 쌓여 있었죠. 따라서 재고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반도체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얘기하기를요, 이제 시작하고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또 하나는 클라우드인데요. 이러한 물결을 따라서 앞으로 잠재적으로 몇 년간 계속 좋은 재정의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1년 동안도 굉장히 멋진 아웃퍼포먼스, 따라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월등한 실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목표 주가 역시 6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면서 30% 정도 추가
추가적인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앨리스라는 전문가가요. 여기서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의 전망을 상향 조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2024년 캘린더 이어, 따라서 내년부터는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출을 늘릴 것이다. 따라서 매출이 급상승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AI입니다. AI 관련된 매출이 지금 현재는 200밀리언 정도에 불과한데요. 내년에는 400밀리언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요. 무려 800밀리언도 가능하다. 따라서 인공지능 관련 매출이 앞으로 2년간 4배 정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가 바로 마벨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헤드윈즈, 맞바람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 우리가 진입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잠재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이제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상승하기에는 조금 더 위험이 남아있다. 특히 이제 서버 그리고 스토리지 마켓은요 아직까지 기업들이 지출을 많이 늘리지 않은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 따라서 조금씩 기업들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그 속도가 생각보다 느릴 가능성,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위험성을 밝히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벨 테크놀로지는요 가까운 미래에 인더스트리 베스트 프로덕트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도체 산업은 순환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닥을 기고 있는 게 반도체 산업이죠. 그런데 마벨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상품은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이제 경쟁력 있는 그런 상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AI에 관련된 그런 상품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장점은 스트롱 엑시큐션입니다. 이 얘기는요. 경영진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실행 능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growing AI 레버리지, 따라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벤토리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굉장히 좋은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마벨 테크놀로지의 경영진이 잘 수행만 한다면, 실행을 한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마진이 계속해서 확대할 가능성도 높고 지금 현재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자에서 다시 흑자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매출과 EPS가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주가 역시도 계속해서 반등하는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팁랭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 스코어를 살펴보니까요. 마벨 테크놀로지는 지금 10점 만점에 10점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팁랭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 스코어는요, 기업의 내부적인 펀더멘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 외부적인 평가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의 종목을 평가해 주거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은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균적인 목표 주가는 70.90,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23% 정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블로거들, 주식 전문 블로거들 역시도 84%가 마벨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헤지펀드 역시 지난 분기에 마벨 테크놀로지에 대한 비중을 증가시켰습니다. 따라서 헤지펀드들 역시 마벨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단지 인사이더들, 즉 내부자들은 주식을 조금 정리했는데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자들이 주식을 정리했다고 해서, 팔았다고 해서 곧 나쁜 의미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주식을 파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식을 팔면 나쁜 뉴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크라우드 위즈덤도 좋지가 않습니다. 크라우드 위즈덤은요,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이 주식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씩 팔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는 건데요. 지난 한 달 동안은 2.1% 비중이 감소했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도 2.5%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 뉴스 센티먼트, 지금 현재 미디어에서는요, 마벨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100%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이번에는 시킹 알파에 들어가서 레이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투 스코어를 보시면요, 3.37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보유 의견입니다.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프로피터빌리티, 수익성도 굉장히 좋고요. 주가의 흐름도 괜찮고 어닝의 리비전, 따라서 수정치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
상황이고요. 반도체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너무나 비싸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퀀투스코어는 보유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SA 애널리스트 레이팅. 이거는 이제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인데요. 주식 전문 블로거들 역시 지난 3개월 동안 9명이 커버를 했는데요. 1명은 강력 매수, 2명은 매수, 5명은 보유 의견을 주고 있고요. 마지막 1명이 셀 의견을 주면서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3.33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월가의 전문가들은 4.53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죠. 따라서 지난 3개월 동안 32명의 애널리스트가 평가를 해줬는데요. 그 중에 무려 20명이 강력 매수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월가의 전문가들은 마벨 테크놀로지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피어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랑 좀 견줄 만한 다른 반도체 기업과 비교를 해주는 건데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레이팅 한번 보면요. 마벨 테크놀로지의 퀀투스코어가 보유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두 종목이 강력 매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NXP고요. 두 번째는 온 세미컨덕터. 지금 현재 수치적인 분석, 정량적인 분석을 했을 때는 이 두 기업이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두 번째로 좋은 기업은요. STM입니다. ST마이크로 역시 매수를 받고 있고요. 반면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에 의하면요. 인피니언이 가장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NXP, 마이크로칩, STM 그리고 온 세미컨덕터 모두 매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마벨 테크놀로지 혼자 홀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월가의 전문가들은 마벨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좋게 보고요. 또 한 종목 인피니언 역시도 강력 매수를 받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굉장히 짧은 기사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인하우스 렌탈 서비스를 런칭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렌탈 서비스는 이제 렌트카를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좀 재미있는 기사 내용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고용을 하고 있다. 자, 누구를 고용하고 있냐면요. 테슬라 자체 내에서 테슬라 렌탈 프로그램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고용하려고 광고를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토메이커인 테슬라가 포스트를 했는데요. 새로운 잡 리스팅이다. 따라서 링크인 같은데 이제 포스팅을 했다는 거죠. 구체적인 잡 타이틀은 프로그램 매니저고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부서에 소속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잡 포스팅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테슬라가 얘기하기를 프로그램 매니저의 역할은 런칭을 하는 것이다. 뭐를 런칭하냐면 테슬라의 렌탈 프로그램을 텍사스에서 런칭하는 역할을 이 롤이 맡게 된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을 뽑게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실제로 테슬라가 렌탈 프로그램, 즉 렌트카를 운영하게 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요.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알겠는데 좀 왠지 전기차를 사기에는 조금 꺼림칙하죠. 아직까지는 충전기도 많이 없고요. 또 주행거리도 걱정이 되고 따라서 처음에 이제 전기차를 처음으로 보는 게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렌트카 서비스에 이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전기차를 타다 보면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게 되고 아, 전기차 생각보다 괜찮구나. 뭐 충전도 생각보다 양호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안심을 하면서 다음에 차량을 구입할 때는 전기차를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저도 이번 달 초에 이제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잖아요. 근데 렌트카를 했는데 이 렌트를 하면서 테슬라가 없어서 전기차를 렌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은 규모의 섬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는데요. 만약에 렌트카가 이제 활성화된다면 테슬라를 먼저 이용해보고 테슬라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수가 점점 더 늘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바로 앞에서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 자동차를 사는데 좀 망설여지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유소에 비해서 충전소의 개수가 너무나 모자르고요. 두 번째는 주행거리가 아직까지 확보가 되지 않는다.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두 번째 문제는 조만간 해결이 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전 세계 처음으로 슈퍼파스트 배터리가 드디어 공급이 될 예정이다. 이러한 기사의 내용이 발견이 됐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배터리 기업이 이번에 런칭을 했다. 그들이 주장하기로는요. 사상 처음으로 슈퍼파스트 차징 배터리를 개발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배터리는 주행거리가 무려 400km다. 그런데 400km를요. 단 10분 충전하면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요, 중국의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Limited, 줄여서 CATL이고요. 자, 이 CATL이 주장하기를 그들이 개발한 새로운 리튬 이온 배터리는요, 새로운 전기차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또한 소비자들이, 우리 같은 이제 차주들이 이 주행거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풀 차지를 하게 되면, 따라서 아까는 10분 충전해서 400km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풀로 차지를 하면요, 700km 이상 주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평균적인 전기차의 주행거리에 비해서 60% 정도 상승하는 셈이다. 따라서 엄청난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겠죠. CATL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생산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같은 경우는요, 올해 말부터 출시가 가능하다,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부분은 어떤 자동차 기업이 이 CATL의 차세대 배터리를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기존의 고객사로는 BMW, 벤츠, 그리고 혼다, 테슬라, 토요타, 복스바겐, 볼보, 이런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먼저 이 배터리를 지급했으면,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요, 어떤 기업이 먼저가 되건 결국은 모든 배터리가 이렇게 성능이 좋은 배터리로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부분, 즉 충전소가 너무나 부족하다, 두 번째 주행거리가 좀 불안하다, 이러한 걱정들 중에 한 가지는 조만간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요,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급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아마존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긍정적인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요, 그들의 쉬핑 서비스를 재개한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렇게 되면 페덱스 그리고 UPS랑 경쟁이 가열화될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아마존이 재시작했다. 쉬핑 서비스를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나타나면서 당분간 중단했었거든요. 이러한 쉬핑 서비스를 재개한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쉬핑 서비스는요, 뭐 소포 같은 거를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우체국 가서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요. 미국에서는 우체국보다 이제 페덱스라든지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UPS, 이러한 서비스 기업을 많이 이용을 하죠. 자, 그런데 이번에 시애틀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아마존이 컨펌을 했다. 어떤 내용을 컨펌했냐면요, 아마존 쉬핑을 재런칭한다, 다시 한번 시작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이 서비스의 특징은 뭐냐면요, 셀러들이 아마존을 통해서 쉬핑,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아마존을 통해서 산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판매한 것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에서 판매한 것도 아마존이 배송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이커머스 채널을 통해서 판매한 것도 아마존이 배송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완전히 독립적인 배송 기업으로서도 아마존이 그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존은 이미 이러한 쉬핑 서비스를 상인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이제 조건이 있는데요, 스토리지 서비스 그리고 딜리버리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그런 고객에 한해서만 쉬핑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얘기는요, 아마존에 이제 물류 창고가 있잖아요. 이 물류 창고에 물건을 넣어놓는 고객들한테만 쉬핑 서비스를 지금은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쉬핑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그 정책을 바꾸는 거죠. 따라서 스토리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물류센터 이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딜리버리만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확장을 한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굉장히 시장이 넓어진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웨어하우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배송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만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글로벌로 진출을 하지 않는다. 나중에 이제 확장될 가능성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아마존은 최근 들어서 패키지 딜리버리 스피드를 굉장히 많이 증가시켰다라고 합니다. 속도를 계속해서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2020년 그리고 2021년 2년에 걸쳐서요, 아마존은 배송 서비스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빨라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 거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2분기에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요, 전체 프라임 오더 중에서 지금 미국의 60개 지역의 메트로 에어리어, 따라서 도시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조금 시골 지역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메트로 지역은 60개 지역에서 지금 현재 전체 물량 중에 반 이상이 같은
같은 날 배송이 되거나 아니면 다음 날 딜리버리가 완료되고 있다. 그만큼 이제 배송 서비스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죠. 아마존은 또한 최근에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계획이냐면 지금 현재 세임데이 딜리버리, 그 당일 배송이 되는 지역의 개수를 조만간 몇 년 내에 2배 이상으로 늘릴 것이다. 따라서 배송에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면서 경쟁 기업을 계속해서 따돌리고 있는 것이 아마존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미국의 마켓이요. 배송되는 그 소포 있잖아요. 소포의 개수를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계산해 봤을 때 1위 기업은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퍼슬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USPS라고 부르는 기업이죠. 이 기업이 전체 시장의 32%를 가져가고 있고요. 2위는 UPS죠. 24%.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보시면요. 2022년을 기준으로 이미 아마존은 23%를 가져가면서 3위 기업입니다. 그 밑에 이제 페덱스가 19%, 이미 아마존한테 2020년부터 따라잡힌 기업이 바로 페덱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지금 USPS도 그렇고 UPS도 그렇고 페덱스도 그렇고 시장 점유율이 최근에 계속해서 다 감소하고 있죠. 모든 기업은 시장 점유율이 줄고 있는데 유일하게 아마존만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장 점유율이 좀 상승폭이 굉장히 줄었죠. 그 이유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쇼핑 서비스를 잠깐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에서 쇼핑 서비스를 재개한다면 정말 배송 기업으로서도 아마존은 굉장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다란 호재가 하나 더 더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릴 기사는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월가의 추천 주식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추천해주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0개의 최고 탑픽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 탑픽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됐냐면 트리플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이번에 스크린을 했다. 스크린을 했다는 것은 수많은 종목들에서 이렇게 출연했다는 거죠. 어떤 종목을 출연했냐? 트리플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탑픽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트리플 모멘텀이라는 것은 모멘텀이 하나가 아니라 3개나 있다는 거죠. 다 어떤 분야에서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어닝입니다. 바로 실적이죠.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기업. 두 번째는 프라이스, 상승 여력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주가의 흐름이 좋은 기업. 세 번째, 포지티브 뉴스니까요.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이렇게 3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이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어닝의 모멘텀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보통 EPS라고 부르는 어닝즈 퍼 쉐어가 있죠. 기업의 실적에 대한 전망이잖아요. 이 전망이 계속해서 과거 3개월 동안 올라가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을 추가를 했고요. 두 번째 조건은 프라이스 모멘텀,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가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좋은 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뉴스 모멘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가 얼마나 긍정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보도해주고 있는가, 이렇게 3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정된 기업은 우버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우버라는 기업을 지금 트리플 모멘텀을 가진 글로벌 스톡 탑픽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우리가 시킨알파의 우버 페이지에 와서 이 어닝의 모멘텀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닝 탭을 클릭하시면 가장 첫 번째로 어닝즈 서머리가 나옵니다.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요. 리비전 그레이드가 나오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우버의 리비전 그레이드는 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 3개월 동안 총 35번의 어닝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35번 모두 긍정적인 추세다. 따라서 어닝이 상향 조정됐다는 거죠. 하향 조정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버에 대한 어닝의 실적의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여기서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멘텀이죠. 아까 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 종목,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었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3개월 동안 우버의 주가는요 13.86%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의 중간치는 3.76%거든요. 따라서 B 플러스를 받았고요. 그리고 6개월을 보시면 우버의 주가는 28.5% 올라갔는데 섹터의 중간치는 마이너스 2.27, 그리고 9개월은
14.3% 대 6.37%, 1년의 평균을 보시면 우버는 48%, 중간치는 1.34%.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 우버다. 우리가 여기서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버 말고 다른 종목은 어떤 종목이 선정됐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컨스트럭션 펌, 건설 회사인 빈치라는 기업이 선정이 됐고요. 에어크래프트 엔진이니까 비행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드는 기업 사프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 제약회사 노보 노르디스크, 그리고 메디컬 이퀴먼트니까요, 의료용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 보스턴 사이언티픽, 그리고 이제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포함이 됐네요. 미디어 기업에서는 넷플릭스가 들어가 있고요. 중국 기업이 2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넷이즈 그리고 텐센트가 포함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세미컨덕터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기업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요. 온 세미컨덕터, AMD 그리고 램 리서치, 이렇게 세 기업이 세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기업은 2가지입니다. 워크데이 그리고 오라클의 추세가 굉장히 좋다. 마지막으로 파이낸셜 금융 섹터에서는요, 벅시어 스웨이 그리고 두 번째로 파이저, 이런 기업들이 세 가지의 모멘텀을 모두 갖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탑픽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8월 21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 여러분들 계획 잘 세우셔서요, 생산적이고 보람된 한 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